네, 코인이 머니, 코인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흐름은 어떤지 그 데이터 먼저 찾아볼 텐데요. 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코인들 24시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보니까요. 1위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움직였습니다. 8만 6천 달러를 찍고 다시 또 하락하면서 지금은 8만 4천 달러대. 확인이 되고 있고요. 2위에는 이더리움 그리고 3위에는 리플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래대금 상위 현황도 살펴보면요. 1위에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2위에도 역시 이더리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USD 코인 올라와 있네요. 다음은 거래소별로 거래 상위를 차지한 주요 코인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업비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XRP 리플 있고요. 2위에는 아르고 그리고 3위에는 오르카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빗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빗썸에서는 1위에는 XRP 리플 동일하게 있고요. 2위에는 테더 그리고 3위에는 비트코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코인이머니 또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그리고 코인드림 전대한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교수님의 자기소개 시간이 따로 있죠. 네, 안녕하세요. 코인계의 신사 황석진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의 알뜰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인계 신사분과 함께 이슈 두 가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건가요? 오늘 두 가지 이슈인데요. 첫 번째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일거래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거래소 이제 일은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다중은행으로 변경하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두 가지를 묶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대중화가 상당히 앞당겨졌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3월에 이제 보시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보유를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저번 주에 제가 이 리플의 USD를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편승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들도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결제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어떤 해외 송금이라든가 어떤 기업에서 직원들이 임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무역 대금을 결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금 활용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이런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좀 더 우위에 선점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신한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K뱅크가 이 프로젝트 팍스라고 일본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결제 송금 시스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어떤 이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무역 대금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개인 중심의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법인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 쓴다든지 법인 중심의 기업에서 무역 대금을 결제한다든가 법인의 자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 팍스가 갖는 의미는 좀 남다른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이런 결제 시스템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 자체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이제 실험용으로 테스트하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하면서 향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우위를 선점해서 자기네 시스템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런 시스템과 연동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법정화폐랑 1대1 비율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CBDC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세븐일레븐이라든가 특정 유통업에서 테스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CBDC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CBDC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 상당히 이제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자본을 미국의 국채로 좀 더 유입을 하고 그리고 이 국채를 유입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하락하거든요.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이 최근에 이제 그 은행장들하고 이제 국회 정무위하고 같이 이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그 정진환 행장이 그 일 가상자산 거래소 다자은행을 이제 그 제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지금까지는 일 거래소, 일 은행 이렇게 원화지원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그 은행이 일 거래소, 일 은행으로 거의 그 이 규제가 되어 있었죠. 이런 걸 네. 갖다 근데 법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적으로는 뭐 일 거래소가 여러 은행하고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마치 이게 이제 그림자 규제처럼 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이걸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 은행만을 계속 고집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거론하면서 다시 한번 일 거래소 뭐 다자은행이 상당히 이슈를 이제 부각했는데요. 아마 그 이유는 업비트가 이제 올해 10월달에 K뱅크하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은행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이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 그 금융위에서 이 법인거래 허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 아무래도 은행이 지금에 있던 어떤 수익 구조를 좀 더 벗어나서 어떤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수익을 좀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다자은행을 상당히 그 반가워하면서 그런 시장에 진입하려고 노력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또 굉장히 의견이 갈린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대다수 거래소가 외형 확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쏠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는 그 원화거래소 5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어떤 특정 거래소에 어떤 마켓쇼가 시장 점유율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거래소에 어떤 다자은행을 갖다가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네. 더욱더 한쪽으로 쏠리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완전히 돼버린다는 이런 우려의 시각도 지금 상당히 있고 그리고 네. 이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는 이 자금 세탁 그 방지 의무 준수가 일 은행만 해도 상당히 힘겨운 것인데 그걸 갖다가 다중으로 하게 되면 더더욱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한계 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막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계좌가 1,600만 명 정도의 계좌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향후에는 이제 글로벌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춰봤을 때 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다자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석진 교수님과 함께 이슈 두 가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온체인 데이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볼 텐데요. 전대한 대표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 봤던 거래소로 이제 입금되는 비트코인의 입금 전송 수와 그리고 거래소 내부에 있는 물량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바닥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근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봤는데 자 이제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소 내부의 비트코인의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한다라는 거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검은 색깔은 비트코인 차트 가격 추이고요. 그리고 이 하단에 나와 있는 보라 색깔은 거래소 보유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지금 이 해당 영역을 보시면 해당 영역의 관세 리스크가 가장 컸던 구간이었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관세 리스크 저점을 깬 구간인데 거래소 보유량 같은 경우는 이 전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볼 데이터가 이제 거래소의 총 입금량을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이 첫 번째 관세 리스크가 좀 첫 번째로 나온 다음에 또 추가적인 저점을 깰 때 보시면 거래소의 총 입금량 볼륨이 앞점보다 큰지, 그러니까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지 고점이 내려가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데이터를 좀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이동, 즉 매도하려는 움직임에 고점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다들 아시겠지만 관세 리스크, 이제 뭐 연준 푸시라고 하죠.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거래소 내부로 비트코인 입금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이번 주말 그리고 지난 주에는 매도 움직임이 분명 있었습니다만 앞전에 3월 달 초에 있었던 매도 물량보다는 현저하게 적은 물량이 시장에 나왔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볼 부분은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데요. 보시면 이
입금량의 고점이 같이 내려가고 있다. 즉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자, 다음 데이터를 또 통해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입금량을 볼 때 거래소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장 외거래가 있고요. 장 내거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는 리테일들, 그러니까 큰 손들은 장 외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 내에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이낸스 혹은 뭐 이런 큰 거래소들 있죠. 거래소들로 코인을 어떻게 이동시키는지 이 수요와 공급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는 건 채굴자 포지션 MPI 지표라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여기 빨간 색깔 가면은 좀 위험해요. 빨간 색깔 가면은 채굴자들이 실제로 거래소로 이동을 많이 했구나.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많이 옮겼다. 즉 매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하단 보시면 초록 색깔 가면은 이 정도면은 평균 이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즉 매도 압력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고점은 조금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채굴자들의 매도, 채굴자들의 항복 같은 경우도 조금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채굴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막 인건비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데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계속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은 계속 줄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채굴자들의 보유량입니다. 채굴자들이 매도를 안 하게 되면은 채굴자들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쌓이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하단을 보시면요. 자, 이게 비트코인 가격은 검은 색깔이고 하단은 채굴자 보유량입니다. 보유량인데 채굴자 보유량 같은 경우도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 비트코인의 저점이 80K가 깨질 때 한번 패닉 셀이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은 지켜주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채굴자들의 물량은 조금 더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추이를 보시면은 저점을 깨지 않고 최근에 3월 24일 이후로 보시면 저점을 깨지 않고 꾸준하게 좀 횡보해주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다음 데이터를 볼 건데 자, 우리가 또 장기 보유자를 항상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체인상 기준으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온체인 비트코인도 나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비트코인 제가 오늘 사면은 오늘이 0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6개월 초과, 즉 155일 초과된 물량을 우리는 온체인상에서는 장기 보유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연속성이 계속 나오면 안 좋습니다. 볼륨이 커지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세 리스크 이후에 저점이 80K가 깨졌죠. 80K가 깨진 이후에 이 장기 보유자들의 볼륨과 거래량과 연속성이 좀 커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글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연준 품가 트럼프의 이런 좀 말바꿈으로 인해서 시장에 큰 혼돈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장기 보유자들 움직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실 데이터는 UTXO 생존 기간별 분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도 나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6개월 초과된 물량을 이제 장기 보유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장기 홀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장기 홀더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장기 홀더가 매도하면 왜 매도하지? 어떤 이유가 있나라고 해서 우리가 온체인상 데이터를 추적해서 과거에 6개월 초과된 물량들이 좀 심하게 시장에 매도세를 가했을 때 항상 후행성이지만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떤 분류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여기 보라 색깔 바가 많죠? 예, 많죠. 요게 이제 0일에서 1일짜리예요. 자, 그리고 주황 색깔이 보시면 1일에서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점이 깨지는 구간에서 장기 보유자가 시장에서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매도는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기 영역에 있는 즉 트레이딩 관점의 물량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번 채굴자들이 매도했을 때 실제로 단기 보유자 성격의 물량이 많이 나왔지 실제로 장기 보유자가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볼 데이터는 이제 거래소
순 입출금 데이터입니다. 자, 입금을 하면은 제가 아까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서 입금이에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출금을 하면은 거래소 밖으로 출금하는데 출금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온체인상에서는요. 첫 번째는 과거에 있던 뭐 FTX 같은 이런 큰 거래소 파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나는 매도 안 하겠어라고 거래소 밖으로 빼는 겁니다. 출금을 해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저점이 갱신되는 구간에서 직관적으로 매도가 많았을까 아니면 매수 이후에 거래소로 뺐을까? 예,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자, 이 이유를 보시면 2월 17일자 이후로 보시면은 물론 매도의 움직임은 간헐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큰 볼륨들은 거래소 밖으로 출금되는 양이 훨씬 많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중요한 데이터가 남아 있는데, 자, 거래소의 고래 비율입니다. 고래가 이제 큰 손이라고 좀 우리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래소 고래 비율이 고점이 좀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이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 수급이라는 거는 연속성과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점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래소 내부에서 고래 활동이 많네,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좀 제한되어 있는 움직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 포지션 청산량은 항상 제가 변곡점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지금 이 청산량을 보시면은 쉽게 말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4월 7일 날이죠. 저점 깨질 때가 가장 큰 청산량이 나왔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마지막 중요한 게 시장가 매수 거래량이 볼륨이 많이 올라왔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저점이 형성된 2월 24일 이후로 가장 큰 시장가 매수 거래량이 이번 4월 7일 날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온체인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데이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마지막 또 보고요. 자, 세력들의 움직임인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봤던 데이터는 신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말씀을 드렸었죠. 신규 세력들은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제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지금은 장기 보유자들이 매수를 시작했는지 지금 매도가 멈췄는지를 봐야 돼요. 자, 보시면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바가 아래로 가면은 지금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래들이 시장에 물량을 주고 있다,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초록 색깔 바는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지금 또 접근해 보면요, 지금 현재 구간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전 구간에서 항상 이런 고래들이 매도 이후 매수로 전환했을 때 항상 추세 반전의 영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분석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고래들은 이제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좀 극단적인 리스크가 아니라면 분할 매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투자 시에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까지 짚어봤고요. 야간투자본부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